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거성입니다. 9월 초에 TV조선이라는 방송, 우리한테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인데 거기에서 교육 포럼을 하는데 세계의 기조발제 중에서 세 번째, 소위 비인지 역량 영역 관련해서 좀 주제 발표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표한 내용이 한 덩어리가, 이 전체 제목은 그때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인천 생명평화 포럼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른바 그 이대남, 20, 30대 남성 등등의 이제 우리 사회의 극우화 현상, 요거에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묶인 발표가 오늘 제가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학생들의 삶의 질 문제,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영역에서는 시민성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학생의 삶의 질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OECD의 그 피사 결과를 보면 수학, 과학, 읽기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을 측정을 하는데 15세 학생들에게서, 근데 세계적으로 높은 그 학업 성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업 성적, 사교육, 치열한 입시 경쟁, 이것이 한국 교육의 특징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 역량 이외에 정서적, 사회적 역량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볼 문제는 학생들의 삶의 질이 왜 문제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이 파일은 제가 따로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그 큰 그림에서 교육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별로 관심을 안 쏟아온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과제 중에서 인지 역량 이외에 나머지는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 그러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본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거의 뭐 첫 번째 국무회의 이런 자리에서 교육부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라.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 교육부의 첫 번째 임무다. 이런 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생들의 삶의 질 문제 또는 시민성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그 거론이 안 되는, 어떻게 말하면은 군더더기처럼 취급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네스코라든지 OECD에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여기에 유네스코의 그 자료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포용성, 형평성, 그리고 그 웰빙, 제가 이제 웰빙,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이런 개념들을 뭐 사실 통용해서 씁니다만은 이런 주제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고, OECD의 2030 학습 콤파스, 여기에서도 보면은 그 학생들의 인지 역량은 당연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만은 그 중에 그 건강이라든지 또 사회 정서적인 바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심을 쏟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OECD의 이제 피사 조사를 하면, 피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학, 읽기, 과학 이런 역량 이외에 다른 요소들을 관심 가지고 그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피사 2015인데요. 여기에서는 학생들의 웰빙에 대해서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여기에 그 심리적, 그 신체적, 그 다음에 사회적
인지적 이런 그 네 가지 영역의 그 웰빙이 구성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2018에서도 거의 뭐 같은 취지로 조사를 했고 이것이 이제 피사 2022에서 해피 라이프 대시보드라는 형태로 좀 더 체계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뭐 그 교육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새로운 게 아니죠. 그래서 이미 2011년에 그 휴먼 디벨롭먼트 어프로치 이런 책을 통해서 이 그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물질적인 조건, 사회 환경, 심리적 요소, 그 다음에 비인지 역량, 그리고 여기에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는 데에서는 삶의 질, 웰빙, 주관적 웰빙, 삶의 평가, 삶 만족 또는 정서, 유다이모니아 이런 식의 개념들로 이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생은 지금 시민이다 이런 이제 주제로 발표한 성명서도 봤는데 학생은 지금 사람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학생은 예외인가? 아니죠.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아동 최상의 이익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시민 또는 국민으로서 행복 추구권이 있고 또 초중등 교육법에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지금 시민이다라는 주제 또는 학생은 지금 사람이다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 듀이도 교육이라는 것은 삶의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다. 교육 과정 자체가 삶이다. 이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떤가? 당위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실은 이 현수막이 보여줍니다. 이게 교육 창이라는 미디어에서 사진을 보내준 건데 찢거나 찢기거나 내 인생의 봄은 끝났다.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해야 좋은 대학에 간다. 이런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의 삶의 질은 성평등 가족부 결과를 보면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사죠. 여기서 보면은 7점대가 못 되는 것으로 1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성가족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나 또는 통계청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도 이런 요소들을 측정을 했고, 그래서 통계청의 학교 생활 만족도를 보면은 여기 교사와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좋아지는 50점, 40점대에서 60점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챙겨보면은, 예를 들자면은 학생 인권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요소들을 보고 어떤 정책을 앞으로 해야 이것이 높아질 것인지 측정하면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피사 2015 결과가 사실은 이제 결정적인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은 학생들의 삶의 질을 OECD 국가들 가운데 조사를 해보니까 튀르키예, 터키 빼고 맨 꼴찌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비슷하게 간 게 아니라 아주 낮은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번이냐? 2018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수가 낮은 상태고, 피사 2022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옥스포드라든지 몇 개가 이제 함께 모여서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자료들에서 인구가 그래도 5천만 정도 규모인 나라들을 기준으로 그 점수를 쭉 봤습니다. 역시
말씀드린 튀르키예 바닥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나온 데가 우리나라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일반 사람들의 삶의 질도 사실은 매우 나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여기에 아까 보셨던 피사 2015라든지 2022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학생들의 삶의 질이나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이 서로 비슷하게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한국, 튀르키예가 제일 끝에 수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OECD 이외에도 유니세프에서도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이노센티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 정신적인, 신체적인, 그 다음에 역량,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위 인지 역량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한 영역에 불과한 것이고, 나머지 영역이 다 함께 연결돼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보고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만족도라든지 사춘기 청소년의 자살률이라든지 아동 사망률이라든지 과체중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전부 함께 관심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순위가 나오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삶의 만족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삶의 질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그 면에서 1등, 그 다음에 신체적인 면에서는 4등,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력, 이것에서 11등.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실력 4등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나라죠. 근데 정신적인 면에서는 꼴찌 수준입니다. 34위. 그리고 신체적인 면에서 28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살률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살률에서 우리나라는 독보적인 1위. 참 1위를 할 때 따로 있죠. 이 자살률에서 이렇게 1위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표에서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보는데, 여기에 10세부터 20세, 30세, 10대, 20대, 30대에, 그 다음에 40대, 50대, 1위가 다 자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2위가 고의적 자해, 자살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의 삶의 질에서 이 자살률이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볼 텐데요. 이 자살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살률이라는 것은 자살 학생 숫자를 봐야 되는데, 숫자가 늘어난다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이 줄고 있습니다. 학생의 소위 인구 절벽이라고 해요. 학생 수는 줄은데 이 학생의 자살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이것을 통계청 자료와 비교해보면 통계청은 여기는 18세까지라고 본다면 여기는 19세도 들어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들어가 있다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이 숫자가 거의 한 17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 이상이 여기에 더 포함이 되고 있어서 교육청 통계가 좀 제대로 집계가 안 됐거나, 또는 그 바깥의 요소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합계 출산율, 이른바 출생률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출생사회라고 이야기할 때, 출산율에서도 보면은 지난해 잠깐 올라갔다라고는 하지만 아주 낮은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 역량을 위해서는 삶의 질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냐?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실력이 높기 때문에 삶의 질은 포기해도 좋다라는 식의 잘못된 관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OECD 피사 2015에서의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났는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발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언론에서 OECD 피사에서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꼴찌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교육부에서 내놓습니다. 그 내용이 이 평가 대상은 당시에 만 15세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유학기 제도 할 거고 2015 교육과정이 적용되니까 이제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피사 2022가 나왔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합니다. 여기에 학생들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 행복, 웰빙 이런 등의 단어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부는 이 삶의 질에 대해서는 아예 접어놓고 신경을 안 쓰고 있다. 뭐 국가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 성평등가족부라든지 통계청 또는 일선 교육청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 여기 그 OECD 2015에서 피사 2015에서 성적과 삶의 만족도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성적이 중간 이상인 나라들. 이쪽으로는 성적이 높은 나라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들인데, 여기에 그 상호 어떤 관련성, 을 보면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수는 이 학생들의 성적은 여기까지 좋은 편인데, 삶의 만족도가 제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여기 예를 들어서 핀란드라든지 에스토니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성적도 좋고 삶의 질도 높고, 한국, 일본 이런 데가 이제 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그 실제 통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그 다음에 여기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이렇게 그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동아시아형, 북유럽형 이렇게 좀 이름을 붙이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큰 과제인데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될 것인지, 그래서 갈등에서 협력으로, 경쟁에서 공감으로, 그리고 교육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또 파편적 암기 중심에서 전인적인 상상력, 이미지네이션, 이것을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데, 제가 이제 교육 관련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이건 다 생략하고 요 마지막 이 세 번째 요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조선일보에 나온 이야기예요. 여기 그 세 개의 시 또는 소설가, 문인들이 나오고, 첫 번째는 신경민 선생의 가난한 사랑 노래인데, 이것을 학교에서 10개 문제를 냈는데 풀어보니까 정작 그 시인은 3문제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최승호의 그 아마존 수족관 열배어들이 이렇게 시작하는 그 아마존 수족관도 2004년에 수능 모의고사에 나왔습니다. 정작 당사자가 풀어보니까 3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그리고 여기에 소설가 김영하, 이분은 아예 나는 교과서에 대해 글을 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 문학적 상상력하고 상관없는 외우기를 하는 것이죠. 뭐 마찬가지가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사, 뭐 교사가 되거나 공무원이 되려면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한국사 시험을 치르는 원래 취지는 나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충성심 내지는 어떤 그 뿌리,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고 역사 의식을 갖추자라는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연도 외우기, 어떤 왕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 맞추기를 하는 것이지 역사 의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문제를 좀 극복을 하자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큰 덩어리에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성 교육인데요.
인천에서 생명평화 포럼에서 저한테 준 주제가 내란 극복과 시민성. 내란 극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여기에 좀 넣어봤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란의 현상, 바깥으로 보이는 것은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소수의 탐욕을 추구하는 것인데, 물리적 동원은 내란의 현상일 뿐이지 시민성이 거기에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즉 헌법 정신의 부정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경을 안 쓰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란 극복이 과연 되냐. 그래서 12월 3일 날 어떻게 군대가 움직였고 거기에 누가 책임자고 자고, 그래서 그 진상을 드러내고 그 책임자들을 처벌하면 내란 극복을 한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국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러한 일이 또 나올 텐데, 그러한 면에서 현상과 그 뿌리에 대한 공통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슬라이드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소리가 연결이 안 됐네요. 예. 내용을 보면 이 다음 슬라이드로 그냥 넘어가시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사실 이게 개표 방송이거든요. 개표 방송 딱 이제 시작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겁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건 다 까마득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결과에서 누가 됐다, 누가 안 됐다, 이것만 결과를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근데 사실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20대 남성에게서 1위가 누구예요? 출구조사 결과입니다. 20대 남성에서 1위 이준석입니다. 2위 김문수예요. 3위 이렇게 되어 있고, 30대 남성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이준석 25.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성에서는 또 역전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 시대 그대로 한 20년, 30년이 지나면 그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 결과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는 이준석하고 참 누구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아니죠. 이 관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위 이대남 보수화 문제, 모든 이대남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갤럽 조사 최근 자료인데요. 이게 더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갤럽에서 25년 9월 셋째 주 조사를 했습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자, 여기 연령별인데 12%가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누구예요? 네, 당연하죠.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성 교육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시민이라는 것은 물론 어떤 나라 또는 어떤 도시에 속한 거기에 주민이다, 이런 관점이 있지만, 사실은 여기 중요한 단어가 rights,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의미가 여기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부터 영국 권리장전 또는 미국 독립선언서,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가 서부에서는 뿌리가 있다고 본다면, 우리는 이제 저는 동학농민혁명이라든지 3.1혁명, 임시정부 헌장 이런 데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인권선언으로 연결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제 형제 자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좀 시민성 부분에서 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앞에 교육의 삶의 질 문제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 시민성 관련해서 놓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또 이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 조선교육령이 있었고 여기에 그 황국신민의 서사에서 신하된 백성을 키우는 게 교육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자, 자유와 권리. 자, 권리를 강조하면은 시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유와 권리를 강조해서 뭐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권리는 있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책임과 의무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이거는 부수적인 요소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시민교육은 제가 좀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시민을 길러내는 게 인권을 증진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게 교육의 핵심적 역할 중에 하나다. 학생이 자율적이고 유의적인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도록 만드는 게 교육의 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강조를 하고 또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사실 이 그 ICCS에서 뭐 몇 차례 조사했는데 이거는 좀 우리 통계 가치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은 2009년 조사를 보니까 36개국 중 35위예요. 뭐하고 똑같죠?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하고 점수가 똑같습니다. 등수가. 그 이야기는 학생의 삶의 질과 시민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2016에 대구 지역 학생들한테 이제 한정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긴 했는데 그때 보면은 여기에 조사 영역이 세 가지입니다.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자세냐? 어떤 실천을 하냐? 세 가지를 조사했는데 한국 학생들 알고 있는 거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우수.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실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꼴찌 수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김태일 총장님 함께 와 계신데 저랑 이제 함께 저도 국가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를 했던 영역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기본법에 교육은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둬야 하고 첫 번째 인격을 둬야 하는 것, 두 번째 생활 능력을 키우는 것, 세 번째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교육의 기본 과제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도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야죠. 더욱이 테디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냐라고 하는 것을 자녀가 있는 집단, 일반 국민 다 함께 물어봤습니다. 1등이 뭐예요?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바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량은 공동체 역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1, 2, 3, 4가 있는데 학습자들의 적성을 살리는 교육과정, 교육격차 해소, 세 번째 디지털 전환에 따르는 교육체제 개편, 네 번째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저는 이번에 이제 이른바 계엄이라고 하는 내란 사태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내란을 일으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뿌리가 있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국정원의 댓글 조작 옛날 이야기죠.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이전에도 물론 노력이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사이비 사이비 종교들 개신교라고 참칭하는 그런 세력들이 극우로 이렇게 똘똘 뭉쳐서 거기에 또 정치 세력과 결합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리박스쿨이죠.
그리고 교육, 언론, 온라인 공간 등에서의 선전선동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의 사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김지연 당시 의원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했어요. 출마해서 그 사람 주장이 여성도 민방위 교육 받아야 된다. 왜 그랬을까요? 화생방 훈련, 응급, 붕대 감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경향신문 사설인데, 이런 거 다 하고 있다.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관점에서 이 사설을 썼는데, 저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민방위 훈련을 여성도 전부라고 한 이야기를 전혀 다른 관심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뭐냐? 아까 얘기했던 시민성을 어떻게든 좀 묵살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나라라는 것은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들겠다, 이런 것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면, 시민성 교육은 권리의 보장과 정의의 실현이 시민적인 기반에 바탕을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따라서 시민성이라는 것은 아까 그 ICCS 조사에서 나오듯이 지식이나 제도 이해, 헌법 과목을 우리가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넘어서서 공동체에 대한 정서적 소속감, 또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그 공감 없는 공정만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한번 알아보죠. 이런 입장. 정글의 법칙. 내가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강자가 다 먹는 세상.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더라. 약육 강식의 그 원리가 작동을 하더라. 그게 자연의 섭리다. 한국도 선진국으로 가려면은 이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학생들 젊은, 우리가 아까 이대남 얘기는 이대남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거 이외에도 사실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다른 정치인, 이번에 떨어졌습니다만은, 국민의 삶은 국민이 책임져야 된다. 왜 정부 보고 그 책임지라고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현이 자유민주주의. 저도 사실 상고 이유서에 자유민주주의 만세 이렇게 썼었는데요. 그 자유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시장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샌델이 이야기하는 능력주의의 현실입니다. 제가 학교 수업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제 겪었는데요. 제가 장애인들, 전장현이라고 있죠. 전장현 시위하는 데 가서 그날 수업인데 아침에 거기에 가서 지지 발언을 좀 하고 와서 학생들한테 이제 그 스토리를 소개해 주면서 수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학생이 제 강의를 학생들, 젊은 세대들이 아주 많이 쓰는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FM 코리아, 펜코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메일을 누가 보내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찾아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거는 조회수가 13,000인데 13,000 조금 있으니까 28,000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일생에 제일 많은 히트를 기록한 그 게시물입니다. 댓글이 몇백 개, 한 700~800개가 달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누군지를 알아가지고 그 학생한테 삭제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들켰으니까 삭제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생각의 배경에 아까 전장현 말씀드렸는데, 전장현 내가 눈에 보고 장애인 되라고 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의 아주 끝판왕이 이 포스터입니다. 이게 포스터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독일 그 나치당 기관지의 표지예요. 표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유전병 환자에게 일생 동안 6만 마르크의 돈이 들어갑니다. 동포 여러분, 이것도 당신 돈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른바 악시온 테 피어, 그 피어가텐 슈트라스의 4번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장애인들 처음에는 이제 그 트럭이나 버스에 배기가스를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 유대인 학살할 때 쓰는 그런 방식까지 이제 진화를 해간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전혀 공감이 없는, 공정하게 이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공정하게 자기 버는 것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반대에 저는 공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공감 없는 공정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아시는 전태일이 바로, 전태일의 풀빵이 그러한 상징이었고, 뭐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태일이 자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맨발로, 겨울에 맨발로 온 걸 보고 자기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서 신겨줬다. 요즘 같으면 지저분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연결선상에 주먹밥이 있고, 또 지난 겨울 선결제 키세스 공감하고 바로 전태일 기념관 하자라고 하면 싹 모이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동영상인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 안에 있을 때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50주년인데 전태일에서 50주기를 맞이하면서 우리 국가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이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서 결국 관찰이 됐습니다. 그 태준식 감독의 어머니라는 영화, 여기서 지금은 그 소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만은, 이수근 어머니가 제가 이제 누상동에 살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여름에 이제 오셨는데, 우리 집에 이제 간단히 좀 드시고 나오시면서 김 목사 집에 와 보니까 처음에 그 전파상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김 목사 집에 와 보니까 선풍기가 없어. 저는 생각도 못한 이야기죠. 선풍기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선풍기를 사주나? 내가 다른 집에 갔는데 여름에 선풍기가 없다.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선풍기 사겠다고 전파상을 가자고 그래서 전파상 가보니까 품절이라 사진 못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풀빵, 양말, 주먹밥, 선풍기, 다 공감이라는 키워드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감하고 협력하는, 공감이라는 것은 역량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실천은 이제 협력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과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날에는 디지털 환경, 디지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소년의 시간인가 그 영화 보시면은 자기의 어떤 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살인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계속 그것에 세뇌당하고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눈에 보이게 만들고 거기에 좋아요, 하트 눌러주게 하고, 그것이 돈이 되게 하는, 돈이 되는, 그게 이제 로힝야족 학살에 대해서 페이스북 너네 책임이 있다,
고발하고 이렇게 엠니스티가 고발하고 했던 이유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 내가 그 정보에 대해서 그냥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면은 의견이냐 이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탐욕적 이윤 추구에 집중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극복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정치학 교수님도 계신데, 예, 하버드 정치학 교수죠. 하버드 정치학 교수 두 사람이 이 트럼프 1기를 체험하면서 이게 도저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책을 썼는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입니다. 이 책을 우리 교회에서 독서 토론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이 하버드 정치학 교수들이 박살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대안이 없어요. 무너지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신호다. 맞아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이런 일들을 극복을 할 것이냐? 없습니다. 그냥 상호 관용하고 포베어런스, 절제, 관용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자, 윤석열한테 너네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라나는 세대는 계속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삽니다. 그 사람들이 소위 계몽되고 있는데 우리는 계몽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나중에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좀 극복을 하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링크만 나중에 보시면 되겠는데요. 장공 김재준 목사 마이크 잡다 이런 글을 하나 써달라고 해서 이 글을 썼는데 여기에 무슨 얘기를 썼냐면은 아프간 사태의 교훈, 아프간에서 미국이 엄청난 돈을 거기다가 쏟아부었잖아요. 도로 만들고 군대 탱크 사고 헬리콥터 사고 무슨 건물 만들고 경찰력, 군사력 이거 키우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겠죠. 시민성 거기에 돈을 5% 10% 썼겠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정말 그 아프간이 변화되기를 기대했더라면 뭘 했어야 되느냐 이거를 신경을 쓰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그 책에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판은 우리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다시 일어서는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큰 역사의 흐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민성 교육을 통해서 연결이 돼서 다음 세대들에게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시민성 교육이 제대로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나 그것이 관공서든 학교든 또는 군대든 또는 일반 시민단체들이든 지자체든 다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 비슷한 대답을 이 책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위기 시대 이것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여기에 자존감, 공감, 공화주의와 민주시민교육 이렇게 네 챕터로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함께 활동했던 분인데, 이 답을 우리가 좀 더 확장시키면은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는 다시 일어서는가 그 책을 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책을 쓰는 게 무슨 종이에다가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역사 속에서 그 책을 쓰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독일 정치교육이라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제가 작년인가 이야기를 알고 추천사를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 혁신이 돼야 되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게 바탕이 튼튼해져야 된다. 그리고 질 높은 삶을 함께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민성 교육,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 변화가 되느냐?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교회에 나오겠다. 자기 다니던 교회를 도저히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친구인데, 대학교 1학년 겨울 때에 그 메시지가 왔던 내용이에요. 자기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교회에서 커왔는데 도저히 안 된다. 무슨 전광훈 중계방송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깨우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의 그 당위성, 그것의 정말 중요성, 이런 것들은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지원 법안들이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10몇 차례 발의는 됐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안 해줍니다라는 이유로 계속 중단이 되고 그냥 회기 끝나면은 그냥 끝나고 이렇게 돼서 지금도 법안 발의는 돼 있는데요. 시민성 교육, 저는 그것이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다 함께 연결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시민성 교육 지원법 이런 형태로 해서 법안을 좀 준비를 하고, 그것이 학교 현장도 변화를 시키고 또 시민 사회도 좀 변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입법이 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미국에서도 그러한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좀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제도가 좀 꼭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아까 보셨던 리박스쿨 이런 형태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좀 어떻게든 통제를 하고,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도 소위 필터버그 현상이라든지 이런 자기 듣고 싶은 것만 그냥 계속 반복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제도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나. 정말 중요한 교육 영역에서 어떻게 입시 제도가 교육 내용을 바꿔낼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입시 이후에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요구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뽑는다, 어떤 사법 시험을 한다 그러면 잘 외우고 어떤 파편적인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점수를 잘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면에서 지금 앞으로 정말 좋은 진로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량들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가 돼야 된다. 아까 잠깐 역사의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험 문제들 가운데 한국사 시험을 치르면은 다는 아니지만은 근현대사 비중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공부할 필요도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고대, 중세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걸 잘 외워서 쓰는 게 중요하지, 어떤 역사 의식을 갖추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요구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사실 모든 영역에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영역, 지금 입시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진짜 전문가께서 계시는데, 제가 사실 이제 이 글 우리 작업을 사실 공동 작업처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한 60, 70페이지 되는 자료를
제가 끝나고 나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교사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교사 이런 영역, 아까 말씀하셨던 교사도 행복해야 되고 교사의 삶의 질도 중요하고 이런 모든 좀 문제들이 좀 걸어는 거기에서는 됐는데 여기에서는 좀 시간이 짧아가지고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 저도 사실 그 이제 반성을 해보면 그래요. 나중에 나도 뭐 이 정부 끝나갈 무렵에 지금 똑같은 그 마지막 말만 딱 띄어서 이거 봐라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 저기 국민주권정부 뭐 이름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조차도 이렇다. 그렇게 우리가 평을 할 것이냐? 그것도 쉬운 일이죠. 근데 정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꾸준히 문제 제기하고 메시지 넣고 이것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야 겨우 달라진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리 긴급조치 사람들을 포함하여 시민사회가 중요하게 역할을 할 영역이다. 이거는 그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되고요. 또 정치인들이 잘했다 못했다 나중에 평가해서 우리가 너네는 부족했다 그렇게 평가할 얘기도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하셨던 내용 가운데서 이제 이대남의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을 더 선호하고 여기까지는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협중 나가서 협중시위를 한다든지 또 리박과 같이 또는 엊그제 나오듯이 저희 소녀상 가서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다. 그 차이를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어떤 차이점과 근본적으로 함께 살기 어려운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함께 못 살겠다라고 선포하고 다 이제 혐오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폭력으로 하고 극단적인 게 이제 히틀러식이죠. 그런 식으로 가는 경향은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그것이 단순히 어떤 누구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하고 좀 다르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실은 저는 돈과 권력에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뒷배가 되어주는 돈이 어떻게 흘러서 그런 영향을 행사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실 개신교 사회조사를 하면 개신교인들의 정치 의식은 일반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개신교 내에서 우리 총장님 잘 아시지만 개신교 내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퍼센트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높으냐? 전혀 아니에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극단적인 이단이라든지 또는 이단이라고 안 하지만은 사실은 내용적으로 이제 그런 데들이 어떻게 돈과 연결해서 이권과 예를 들자면 이제 원전 세력, 원전 마피아하고 어떻게 전부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고 그러한 어떤 교회 내에서의 권력을 사회에서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일부의 이제 극단적인 세력들을 교회에서 내부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인지 또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제압할 것인지가 함께 고민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예,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예를 들자면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분 계시는데 내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의 출발점이 교육이라는 게 뭐냐, 뭐를 지향해야 되느냐,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에 도달하는 게 우리 목표다.
그것에서부터 교육이 무슨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이거에서부터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정은 어떻게 쓸 것이고 뭐 교권은 어떻게 할 것이고 학생들의 그 학생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 하위로 나가고 거기에 또 그 미래 전략에서 뭐 이제 그 미래 산업에 필요한 어떤 역량들은 어떻게 키워낼 것인지 그러면은 이것에 대입은 또는 뭐 그 사회 입사 뭐 또는 공무원 시험 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함께 그려져야 되는데 다 분절시켜 놓는 거예요. 심지어 그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전문위원회를 참여를 해서 하는데 아니 교육 비전 문과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서 논의한 거 나머지 다 함께 합시다. 다 얘기를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의제를 그냥 푸시를 하는 방식, 그것도 이제 숫자로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겪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이제 큰 그림에서 교육은 무엇이다 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합의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아까 그 부분들이 뭐 청와대든 이런 데에서 그 분명하게 좀 잡혀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거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현실에서 보면은 너무나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의대 증원에서 2,000명으로 한다. 그리고 나서 전부 다른 과들 다니던 학생들도 다 글로 빠져들어가고 뭐 유치원 고시도 나오고 그 유치원 의대반 나오고 이렇게 이제 되고 다른 과들은 다 이제 공동화 현상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 어떤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총체적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어떤 국가의 비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여기에서야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오랫동안 이 교육 분야 해오셨으니까 그런 영역에서 계속 목소리를 내고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그 목소리가 있으면 최대한 함께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